춘천, 강원도 춘천 출생이십니다. 그러니까 아주 요즘으로 얘기하면 지금 신세대시죠? 경희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졸업을 하시고 동대학원에 박사학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현재로는 한국 성결대학교 파이데이아 칼리지 조교수님으로 계십니다. 평론을 많이 쓰셨고요. 평론으로는 세상을 떠도는 모고들, 차창룡의 시세계, 또 시경마공원 등을 발표하면서 평론과 시 활동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정구 선생님은 제28회 편은문학상 수상자이십니다. 그리고 26회, 네. 28회는 우리 조창한 선생님이 28회시고요. 26회 편은문학상 평론 부문으로 수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문학수첩의 신인문학상, 예술가라는 잡지의 신인문학상 등을 수상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강정구 선생님의 강문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정구입니다. 저는 조병화 그 사람의 시집 개구리의 명상을 중심으로 라는 제목으로 조병화 선생님의 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조병화 선생님은 저한테 굉장히 큰 거인과 같은 분이시고요. 또 이 조병화 선생님의 어떤 이름이 있는 문학상을 또 저도 아주 운이 좋게 사실 수준은 되지 않지만 받아서 큰 영광으로 또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제가 또 조병화 선생님의 이 문학 세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는 자리에 와 있습니다. 사실 이제 조병화 선생님이 로맨티스트고 휴머니스트고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 거는 당연한 얘기지만 저는 또 어떤 비평가의 입장에서 조병화 선생님의 어떤 문학사적인 위치가 어디인지를 좀 감히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사실 이 문학사적 위치를 따지는 작업은 굉장히 좀 어렵고 또 실수도 많이 있는 작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 조병화 선생님의 시의 어떤 볼륨이나 그 문학적 성취에도 불구하고 이 문학사적인 위치를 논의하는 이런 자리는 상당히 또 이렇게 좀 잘 얘기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논의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조병화 선생님은 정말 다작의 시인이고요. 1949년부터 문학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병화 선생님의 문학사적인 위치를 따지려면은 바로 이제 1949년으로 좀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 1949년은요, 1945년도에 어떤 8.15 해방이라는 그 역사적인 사건의 자장 속에 있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해방 이후에 그 한국 문학의 판도는요, 가장 먼저 이 1945년 8월 15일 이후에 3일 만에 이마를 중심으로 한 그 계급주의 문학, 근데 사실은 이마는 계급주의 문학인데 사실은 문학가 동맹이라고 하는 그 마치 계급주의가 아닌 것처럼 표방하는 그런 어떤 이 문학 운동을 만들어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마의 문학은 계급주의 문학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또 해방이 되니까 가장 우리 이 한반도에서 이 해방되기 이전에 이 잠재되어 있던 그 어떤 가장 강력한 힘을 가졌던 것은 이 계급주의 문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명 프로문학이 이 해방 이후에 갑자기 그냥 확
그 해방 전국을 뒤흔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계급주의 문학의 이 포인트는요, 사실은 1930년대, 20년대, 30년대 계급주의 문학이 다시 어떤 강화되고 재현되는 측면인데요. 이 계급주의 문학의 핵심은 우리 사회는 이 어떤 계급적인 그 차별로 인해서 문제가 되고 그 계급적인 차별을 혹은 모순을 벗어날 때 우리 인간이 잘 살게 되고 또 그런 의미에서 우리 문학도 이 계급주의 운동에 따라가야 된다라는 논리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 1945년부터 48년 요 사이에 이 해방 전국의 가장 중요한 문학적 흐름은 바로 이 계급주의 문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혹은 이제 좌파 문학이라고도 그러죠. 그래서 두 개의 좌파가 이 남로당 계열의 좌파와 북로당 계열의 좌파가 대립과 갈등을 일으킨 게 한반도의 이제 상황인데요. 이 계급주의 문학이 들어서면은 반드시 동반하는 게 반계급주의 문학이 됩니다. 이 반계급주의 문학은 뭐 다양한 명칭으로 부르는데 싸잡아서 우리가 뭐 반계급주의 문학 혹은 순수문학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순수문학도 뭐 이제 반계급주의 문학도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인간성이 훼손되어 있다. 이 현대사회는. 그래서 이 인간성의 훼손을 극복해야 된다는 게 바로 이제 순수문학의 관점이고요. 그것이 이 당시에 이 해방 공간에서는 바로 김동리나 조지훈, 또 뭐 황순원, 박재상 이런 그 뭐 한국 문학의 기라성 같은 분들이죠. 이런 분들이 지향했던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 반계급주의의 그 흐름을 어디서 가장 핵심적인 것을 뭘로 잡냐면은 바로 이제 이 문명의 훼손과 극복으로 잡는 게 바로 모더니즘 운동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순수문학과 모더니즘 문학이라고 하는 거는 크게 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순수문학 하시는 분이 모더니즘 문학을 하시고 모더니즘 문학을 하시는 분이 순수문학을 하는 이런 어떤 분위기 속에서 그 해방 공간의 문학이 이제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조병환 선생님은 1949년도에부터 문학 활동을 시작했다는 점은 이미 그 해방 공간에서 이 계급주의 문학과 또 반계급주의 문학으로서의 순수문학과 모더니즘 문학이 이미 당대 지형도를 형성하는 그 형성된 상황 속에서 문학 활동을 시작했다는 점을 우리는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조병환 선생님의 그 문학은 이제 뭐 모더니즘 문학이다 뭐 이렇게도 물론 얘기를 하지만 모더니즘과 순수문학이 어떤 일맥상통한다는 점에서 이제 순수문학의 흐름 속에 일단 집어넣어 봤고요. 그래서 당대 순수문학에서 조병환 선생님의 순수문학이 과연 어떤 점이 다른지 또 그 다른 점이 그 조병환 일단은 좀 공인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조병환 문학을 어떻게 관통했는지 그래서 개구리의 명상이라는 그 시집까지 오게 됐는지를 한번 밝혀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저희 이제 그 발표문에 뭐 들어가며에 있는 부분들의 얘기를 지금 제가 쭉 하고 있는 건데요. 이 해방 공간의 순수문학은 굉장히 좀 특이하게 전개가 됩니다. 사실 순수라는 거는 순수라는 이 용어 자체는 어떤 일체 현실적 연관으로부터 해방된 정신 세계를 얘기하거나 혹은 세상에 대한 판단 중지를 얘기하는 개념입니다. 쉬운 얘기로 돈과 권력, 정치로부터 벗어나는 게 순수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해방 공간의 순수문학을 보면은 이 가장 주도했던 분이 이제 김동리 선생님이신데요. 이 김동리 선생님의 순수문학을 보면은 아주 특이한 부분이 이 순수가
이 반계급주의 문학으로서의 순수이기 때문에 계급주의 문학이 좌파라면은 여기서는 우파 문학의 순수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 사실은 이 우파 문학의 순수라는 표현 자체는 논리적으로 보면 굉장히 모순됩니다. 왜냐하면 순수라는 것은 좌파도 아니지만 우파도 아니어야 됩니다. 하지만 이 순수라는 원래 개념의 가장 핵심 부분은 이 일체 현실적 연관으로부터 해방된다는 건데, 우파 문학의 순수란 개념은 일체 현실적인 연관이 있는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모순적인데요. 그 우파 문학의 순수에서의 가장 핵심은 이제 우리 요 텍스트를 보면은요, 11쪽에 보면은 그 인용문 A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 A에 보면은요, 이게 이제 김덕리 선생님이 말씀하신 순수문학의 진이라는 건데요. 한번 제가 이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민족 정신을 민족 단위의 휴머니즘으로 볼 때 이 휴머니즘이 바로 순수라는 겁니다. 휴머니즘을 그 기본 내용으로 하는 순수문학과 민족 정신이 기본이 되는 민족문학과의 관계는 벌써 본질적으로 별개의 것일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사실 오늘날의 순수문학을 얘기하면 이 논리는 전혀 먹히지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순수는 순수지 왜 우파문학의 민족문학으로 순수를 얘기하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해방 공간에서는요, 이 해방 공간에서 문인들의 과제는 뭐냐면은 바로 이 국가를 만드는 그 어떤 사회사적인 과제를 그대로 이제 문인들도 따르게 됩니다. 한마디로 미군정 소군정에서 우리 이 남한 국가나 혹은 남북한이 연합된 국가를 만들어야 되는 이런 엄청난 과제에서 문학도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제 아까 얘기한 좌파 문학은 당연히 이 좌익 중심의 국가를 만들고자 하고 뭐 이렇게 이제 흐름을 갖겠죠. 근데 이 우파 문학 쪽에서는요, 이제 이런 논리를 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수를 지향해. 이게 바로 순수 문학이죠. 하지만 우리가 현실적 과제인 민족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러면은 한마디로 민족 속에 순수라는 명제가 성립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민족이 뭐냐라는 것도 이제 뭐 당시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고, 사실 이 논란은 1920년대, 30년대 뭐 조선학에서 뭐 시작되는 이런 흐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논리 속에서의 순수라는 것은 즉 민족적인 순수를 얘기하게 됩니다. 굳이 얘기하면 민족이 순수를 전유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논리가 형성이 되는데요. 이 논리가 1945년 이후의 해방 공간에서는 거의 남한사에서는 절대적인 논리가 됩니다. 특히 1948년 남한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는 이 민족적 순수라는 것이 거의 그 문단의 지배 논리가 되는 것입니다. 즉,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우리 그 조병헌 선생님이 순수 문학을 한다, 모더니즘 문학을 한다고 할 때 이 민족적인 순수라는 이 자작 내에서 참 자유로울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제 여기서 조병헌 문학이 출현을 하게 되는데요. 바로 이제 그 조병헌 선생님이 모더니즘을 지향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맥락이 있는데요. 이 모더니즘을 지향하는 사람들은 특히 여기 인용문 시에 보면은요, 그 김경린 이런 분들의 그 새로운 도시와 시민들의 합창이라는 당대 모더니즘의 가장 핵심적인 운동입니다. 이분들은 조병헌 선생님보다는 조금 그 앞선 그 모더니즘 문학 운동을 하신 분들인데요. 요분들이 얘기하는 거는 가만히 보면은 아까 얘기한 민족적 순수하고는 조금 거리를 둡니다. 어떤 식으로 거리를 두냐면은 바로 문명의 문제가 있고 그것을 극복하려는, 이게 이제 모더니즘의 핵심 논리인데, 이걸 얘기하기 때문에 민족이라는 것에서
살짝 문명 쪽으로 가게 됩니다. 즉 민족이라는 논리를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 인용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15의 광복은 우리에게 모든 분야에 걸쳐 새로운 시도를 강요했으며 정신문화 부분에 있어서 더욱 그랬다. 일시에 강한 속도로 밀어닥쳐온 자유와 현대 문명은 세계적인 동시성 속에서 새로운 세계의 개척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조병암 선생님의 당대 문학적인 지형 속에서 조병암 선생님이 참여한 것은 계급은 아니고요. 반계급주의 운동인데요. 거기서 순수문학 중에서도 모더니즘 운동이다. 그 중에서 이 분의 그 흐름은 민족적인 순수하고는 좀 거리를 둔 순수. 구제견 모더니즘 운동인데요. 모더니즘 운동도 사실 순수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반계급이라는 점에서는. 그래서 이런 지용도에 있는 분이다. 이렇게 우리가 조병암 선생님의 문학적인 시발점에서 이 조병암 선생님의 이 문단적인 또 문학사적인 위치를 우리가 좀 자리매김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조병암 선생님의 그 지향은요, 요거는 개인적인 어떤 의도가 분명히 있는 건데요. 순수를 지향하되 이 중심적인 순수라고 얘기하는 이 민족적 순수에서는 벗어나서 이 순수의 원래 개념, 가장 보편적인 개념, 그 현실적인, 일제의 현실적인 연관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경향이 좀 더 강한 순수다. 이렇게 조병암 선생님의 어떤 그 기획, 이건 분명히 조병암 선생님의 어떤 의도가 있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이런 기획이 조병암 선생님 시의 어떤 그 시발점으로부터 핵심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굳이 문학적인 이제 표현으로 한다면은 당대 중심적인 순수로부터 좀 반발하고 벗어나려고 하는 주변적인 순수문학 운동이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조병암 선생님의 좀 문학을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11쪽에 보면요, D하고 E의 인용문이 있는데요. 이제 D는 조병암 선생님이 이제 처음 시집을 낸 그 시집 속에 있는 소라라고 하는 시고요. E는 개구리 명상 21번에 있는 허수아비라는 시인데요. 가만히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현실 일탈적인, 즉 일체의 현실적 연관으로부터 벗어난 순수문학을 지향하고 있는 것이 바로 첫 번째 시집부터 개구리의 명상에 이르기까지 그의 전 문학에 이르러 관통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지금 읽어보겠습니다. D는 바다엔 소라 저만이 의롭답니다. 그리고 이까지 제가 읽고 그 다음에 장에서의 그 개구리 명상에 있는 인용시는 우리 목소리가 좋으신 그 김용정 대표님이 대독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가을을 걷어들인 늦은 들판에 한 허수아비가 양팔을 들고 홀로 서 있었습니다. 마침내 내 자신 벌을 서고 있는 것처럼. 자,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가 지금 D하고 E가 주목되는 부분이 바로 뭐냐면요. 사실은 우리가 민족적 순수로 당대의 어떤 중요한 경향에 쏠려 있는 순수 문학을 우리가 지향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김동리나 조지윤이나 이런 분들 보면은 항상 당대의 현실 공간이 있습니다. 그것이 토속적 공간으로 제시되는 게 서정주, 현실적 공간으로 제시되는 게 조지훈, 이런 식으로 보면서 거기서 순수를 지향해서 사실은 민족과 순수를 같이 보는 중심 경향이 있는데 반해서 조병암 선생님의 순수는 그런 것까지 다 배제해버린 일제의 현실적 연관으로부터 벗어나서 정말 어떻게 보면 현실을 완전히 제거해버린 무균의 공간의 순수를 지향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이 2장에서의 주요 요지고, 또 그
이러한 류의 순수가 사실은 1945년 이후의 해방 공간에서는 굉장히 드문 순수인데 조병화 선생님이 바로 그런 순수를 지향하고 있고 또 그 이후에 조병화의 문학에서 계속 이러한 순수를 심화시키고 발전시키고 있다는 것을 지금 우리 이 두 개의 시를 통해서 비교해 보면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3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라 역할을 하는 어머니 표상인데요. 이 어머니 표상도요. 자, 우리가 이제 어머니를 문학에서 재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순수문학을 하는 분들은 어머니를 뭐 당연히 잘 재현을 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김동리의 역마에 있는 어머니, 또 황선원의 별에 있는 어머니, 또 우리가 당대의 어떤 그 순수시를 쓴 이런 시 속의 어머니하고 조병화 시인이 표현하고 싶고 끝없이 드러낸 어머니는 그 방향이 다릅니다. 저는 그걸 뭐라고 말씀드리냐면은 바로 일체의 현실적 연관으로부터 벗어나는 당대 문학적 지형에서 얘기하면은 바로 중심적인 순수의 개념과는 구별되는 어떤 주변, 여기서 뭐 부족해서 주변이 아니라 중심 담론이 있고 주변 담론이 있을 때 주변 담론으로서의 순수, 그런 순수 속의 어머니, 그래서 일제의 현실적 연관으로부터 벗어난 굉장히 보편적인 이런 어머니를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저는 이 코라라고 하는 개념으로 얘기를 해봤는데요. 코라라고 하는 개념은 이제 원래 뜻은 어머니의 자궁이라는 뜻이고, 이 자궁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 자궁에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남자가 되는 것이고 여자아이가 태어나면은 여자가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 코라라고 하는 이 자궁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보편적인 것이라는 거죠. 여기에는 성별이 없다는 것이죠. 바로 그 조병화의 시 속의 어머니가 바로 이런 코라라고 하는 자궁으로서의 어머니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13쪽에 보면은요, 두 번째 단락이 있는데, 이것이 제가 보는 조병화의 그 어머니를 가장 좀 잘 이제 잡아낸, 이제 제가 잡아냈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단락이요. 코라의 역할을 하는 어머니 표상은 순수문학계의 내외부에서 다른 어머니 표상과 비교해 볼 때 구체적인 현실 속의 모습 이전에 존재할 법한 상당히 근원적이고 보편적인 특징을 지닙니다. 중심적인 순수문학 계열 속의 어머니가 황순원의 소설 별의 경우 일제 말기에 두 아이가 학교에 다닐 법한 부유한 집안의 고상하고 이상적인 어머니 표상이라거나 박재삼의 시 추억에서 경우에 생계의 고통을 힘들게 살아가는 한을 지닌 어머니 표상입니다. 혹은 또 민중문학 계열 속의 어머니는 소외된 타자를 감싸는 소외 극복의 어머니 표상이 됩니다. 이와 달리 조병화 시 속의 어머니는 이러한 구체적 개별적인 표상들을 포괄하고 가능하게 만드는 표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F하고 G 보면은 그 개구리의 명상 10번과 12번인데요. 자, 이 부분을 우리 김용정 대표님이 한번 여기 시 전문을 시 전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님이 내 마음 좁은 안방으로 들어오시면 돌연 내 마음 좁은 안방은 환하게 넓어진다. 환하게 넓어지면서 나는 그 환하게 넓어진 방 안에서 칠심이 넘은 철없는 아이가 된다. 어머님은 나의 평화, 나의 자유, 눈물 많은 나의 행복, 훤히 넓어지는 충만한 공간, 언제나 그곳에 아득히 계시며 나는 순수무구한
아이가 된다. 해갑을 넘어도 고희를 넘어도 세월을 넘어도 외로운 이 좁은 내 마음. 어머님이 내 마음 좁은 안방으로 들어오시면 돌연 내 이 좁은 마음의 안방은 환하게 한없이 넓어진다. 나의 종교에는 어느 종교처럼 교리나 주장이 없습니다. 그저 실제가 있을 뿐이옵니다. 그 유일한 실제는 그저 어머님이옵니다. 지금 아주 낭송을 너무 잘해 주셨는데요. 이게 발표할 때 훨씬 마음의 부담이 덜해지네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우리가 이것이 조병한 문화에게 아주 중요한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 순수문학을 얘기하면 우리나라는 사실 제가 지금 뭐 최근에까지 이제 연구한 것들이 바로 순수문학의 다층성인데요. 이 정말 김동리 쪽의 순수는 사실은 그분은 민족을 전유한 순수 혹은 순수를 전유한 민족주의를 얘기하는 분인데요. 우리가 다 순수문학을 혼동해서 쓰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사실은 우리 조병화 시인 같은 분에게는 정당한 이름표를 달아주지 못하는 약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중심적인 민족적 순수도 있고, 이런 조병화 시인은 사실 순수 중에서 정말 그 순수다운 어떤 보편적인 순수, 바로 이 일체 현실적 연관으로부터 벗어난 이런 순수 의식을 가지고 있는, 제가 볼 때는 순수의 지형도에서는 좀 더 성숙한 순수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순수를 좀 지향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5페이지에 보면은요, 사장에 가장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이라는 명제 이야기라는 제목의 글이 있습니다. 자, 이제 순수를 얘기를 할 때는요, 이제 이거는 거의 우리나라에서는 필연적인 건데요. 이제 사실 해방 이후의 순수가 민족적 순수로부터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그럼 그 민족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특수한 거잖아요. 왜냐하면 한민족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럼 이 특수한 것에서 어떻게 순서는 보편적으로 가냐? 이런 문제는 사실은 김동리도 고민을 했고, 그 이후에 순수문학을 하는 사람은 다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런 굉장히 그 핵심적인 논리에 대해서 조병화 선생님은 또 어떤 태도를 지니고 있고, 또 이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 우리 이 조병화 선생님이 살아 계실 때 가장 한국 문학의 아주 중요한 명제죠. 이런 명제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했는지, 또 중심적 순수와 주변적 순수에서 바라보는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이라는 이 명제의 어떤 이해의 차이는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밝히는 것은 사실 조병화의 순수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됩니다. 자, 여기서 이 순수라고 할 때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을 이해하는 방식은요, 일단은 김동리 같은 분이 아주 대표적인 경우인데요. 이분이 이 명제를 어떻게 이해했냐면은, 이 한국적인 것을, 이 사람 민족적인 걸 얘기하니까 이 민족적인 거는 굉장히 토속적인 것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 영마에 나온 그 무슨 뭐 화개장터 뭐 얘기 나오고 하동 얘기 나온 거 보면은 굉장히 이 한 지방을 갖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들이 좀 냉정하고 좀 거리를 두고 볼 때는 이 사람이 얘기하는 그 화개장터니 영마에서 얘기하는 이 민족적인 것이 이 사람이 얘기하는 그 민족적 순수, 우파문학의 순수, 그 순수가 우파문학적인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인데, 이 김동리 선생님은 어떻게 보냐면은 이런 토속적인 것이 가장 인간의 휴머니즘을, 이게 순수한 인간의 모습, 이걸 휴머니즘이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이 휴머니즘을 잘 드러내고, 휴머니즘을 잘 드러낸다는 점에서
휴머니즘 보편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세계적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방식입니다.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좀 어느 정도 궤변이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명제로 사실 70년대, 80년대에 이렇게 좀 일관되게 됐습니다. 이제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이라는 명제는 이 김동리 계열의 순수가 이렇게 이해하는 방식이 있고요. 또 약간 좌파 쪽의 계열도 이제 나오는데 이건 70년, 60년대 후반 이후에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이것이 이제 그 민족 문학 계열의 어떤 백낙정 선생님인데요. 요분의 논리는 또 되게 또 재밌는 게 한국적인 것에 세계적인 모든 모순이 같이 있다. 한마디로 한국적인 것 자체에 세계적인 모순이 있기 때문에 한국이 곧 세계적인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논법인데요. 바로 이제 이 남북한의 분단 모순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것이 남한과 북한의 민족 간의 문제만이 아니고 이런 한국적인 이 분단 문제는 사실은 그 남한 뒤에 미국과 미국의 자본주의의 어떤 세계사적 흐름, 이 북한 뒤에 소련과 소련 뒤에 소련과 중국 뒤에 사회주의 계열의 흐름이 모순되는 지점이 첨예하게 부딪히는 게 바로 한반도다. 이렇게 규정을 내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왜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이라고 하는지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되겠죠. 그러면은 이 한국적인 것의 모순이 해결되는 것이, 즉 남북한의 분단의 모순이 해결되는 것이 세계사적인, 여기 이제 굳이 이 세계사적인 것을 다른 얘기하면은 보편적 근대 이렇게도 얘기하는데요. 근대적이고 이 보편적인 근대의 모순을 해결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논법을 펼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조병환 선생님의 이 논법은 이것과는 좀 다르다. 좀 특히 이분이 그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이라는 명제를 얘기할 때 가장 핵심적인 것이 저는 좀 고향이라고 보는데요. 이 15페이지에 그 4번 넘버링 된 장의 두 번째 단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조병환 문학의 소재인 고향은 그가 기획하는 한국 문학의 보편성을 잘 보여줍니다. 그의 시집 개구리의 명상 속에는 고향 난실리를 그게 여기죠? 예, 소재로 하거나 그곳에서 지은 시편들이 많은데 고향이라는 가장 한국적인 곳에서 바로 삶의 보편성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논법이 다르죠. 그러니까 토속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김동리의 논법과 바로 한국의 분단이 이 보편적 근대의 모순이 다 있기 때문에 세계적인 것이다. 이런 백낙정의 논리와 달리 우리 조병환 선생님은 고향이라는 한국적인 것이 사실 여기서 삶의 보편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방식입니다. 굉장히 순수문학 중에서도 주변적인 순수문학적인 방식으로서의 이 한국 문학의 보편성을 찾는 것이죠. 이러한 고향 장소 공간에 대한 탐구는 민중문학계 백낙정이 민중저항의 제3세계적인 특수성에서 근대 극복의 보편성을 찾는 방식으로 혹은 중심적인 순수문학 계열의 김동리 서정주가 소설 영만한 시집 질맞의 신화에서처럼 가장 토속적인 것에 서구적 근대를 극복할 수 있는 보편적 휴머니즘이 있다는 방식으로 논의된 바가 있습니다. 자, 조병환 시인은 고향을 소재로 하되 이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보편성을 탐구합니다. 자, 여기서도 제가 K와 L 인용실을 댔는데요. 개구리 명상 5번과 16번인데요. 이것도 우리 대표님이 대독을 해보겠습니다. 허여름으로 접어들면서 밤하늘을 문온에서 목청껏 세상 모르고 울어대는 개구리들의 울음소리를 듣고 있노라니 나는 텅 비어가면서 눈물이 돕니다. 어쩌면 저렇게도 순진한 울음소리가 있으리. 하늘의 목소리 다하여 밤새워 온 천지를 진동시키는구나. 나의 슬픔은 그곳에 숨어 있는 거, 오 순수무구한 무상의 희열이여, 생명을 가진 자들의 오열이며
어머님, 지금 어머님 묘소 앞 문헌에서 천진무구한 개구리들이 세상 모르고 부처님이 주신 목소리 다하여 유구한 세월, 이 한순간을 목청껏 울어대고 있습니다. 사랑하며 배우며 가르치며 찬바람 심한 이 거센 세월을 서로 잠시 비켜서 쉬어가기 위하여 외로움, 즐거움, 그리움 서로 주고받으며 살아가옵니다. 살아가면서 사랑이 서로를 갖고 싶을 정도로 사무치게 짙어지면 서로 괴로워지니, 서로 갖고 싶은 마음 애달프게 쓸쓸해지면 마음 아파도 그저 빙그레 웃으시오. 사랑은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서로 살아가면서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사랑이 외로워지면 질투하는 마음으로 어두워지고, 질투하는 마음이 고이거든 마음 공허하더라도 숨어서 혼자 울으시오. 사랑은 질투가 아니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서로가 한없이 사랑이 뜨거워지면 서로 소유하고 싶은 마음, 질투하는 마음, 떨어져 있기 때문에 잠시도 견디기 어려운 마음, 어찌 생기지 아니하리오만 사랑은 그런 것이 아니고 한없이 곱고 뜨거운 그리움이어서 그리운 만큼 떨어져 있는 자리에서 그저 그만큼 그리움으로 숨어서 우는 것이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지금 우리 두 편의 인용시에서도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조병화 선생님이 정말 이 문학의 보편성을 찾는 방식이 김동리나 백낙적 선생님하고는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김동리 선생님이 정말 토속적인 그 지역과 마을의 특성을 얘기하는 반면, 또 백낙정 선생님이 분단이라는 역사적 현실을 강조하는 것과 다르게 조병화 선생님은 인간 그 자체만 얘기하고, 거기서 그 고향 속의 인간이지만 이 고향도 어떤 의미에서는 현실적 연관을 지어버린 보편적인 고향으로 만들어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바로 이제 그 고향 속의 인간 자체가 특수하면서 보편적인 그 인간을 지향한다.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바로 그 한국적인 특성을 매개로 한 그 세계적인 보편성을 얘기할 때는 바로 고향이라는 것에서 인간의 보편적인 존재를 얘기한다. 그래서 조병화 선생님이 당대의 핵심적인 문제 중에 하나인 한국 문학의 보편성, 특수한 것에서 보편성을 찾을 때는 바로 고향이라는 소재를 가지고서 활용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볼 때 조병화의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뭐 휴머니즘도 있고 로맨티시즘도 있지만 정말 당대 문학 속의 지형 속에서 조병화를 넣는 작업이 저는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순수의 이름표를 달아야 되기 때문에. 그럴 때 조병화의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반계급주의 계열에서 이 순수문학 속에서 중심적인 순수문학과는 다른 어떤 다층적인 순수, 즉 주변적인 순수문학을 지향하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현실적인 일체의 연관으로부터 벗어나서 정말 그 순수 그 자체의 관념에 가장 잘 맞는 그런 인간, 어머니, 고향을 말하는 시인이다. 이렇게 조병화 그 사람의 시를 우리가 한 일면을, 조병화 시의 일면을 정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